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건축과 욕망이라는 주제입니다. 건축과 욕망이라면은 조금 낯설거나 생소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흔히 건축이라고 생각하면은 기능을 담는 도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나 물론 그렇습니다. 학교는 교육이라는 기능을 담고 기숙사는 학생의 훈육이라는 기능을 담지요. 그러나 그 기능 외에 또 하나 메시지를 담습니다. 그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를 순치시키는 데 필요한 지배 담론들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병원은 건강이 인간의 행복을 담보한다라는 메시지를, 백화점은 물건의 구매가 인간의 행복을 담보해 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또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건축은 지배 담론을 위한 도구로 작용할 수 있으며, 다시 말해서 개개인에게 이 사회를 순치시키는 데 필요한 지배 담론을 주입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를 꼽아서 말한다면은 시각을 통한 지배와 피지배의 권력 재현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권과 피가시권이라고 하는데 인간은 정보의 80%를 시각에 의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만큼 시각은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는데, 이를테면 중세 이전에는 우리가 구경의 시대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고 노출하면서 내가 여러분보다 권력이 많습니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구경의 시대였죠. 그러나 근세 이후에 돌아오면은 이 시각의 관계가 역전되어서 감시 시대로 전환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권력을 가진 자가 그렇지 못한 자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특정 목적에 맞추어서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려는 그런 방법으로 발전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가장 먼저 간파한 사람은 미셸 푸코, 그리고 미셸 푸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미셸 푸코는 벤담의 판옵티컨의 원리에서 착안하였습니다. 판옵티컨이라고 하는 거는 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인데, 판옵티컨은 벤담, 영국의 제레미 벤담이 고안해낸 장치죠. 벤담이라고 한다면은 다수결의 원칙이라든지 최대 다수의 최대 만족 등등의 어휘가 떠오르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그는 최소의 노력을 들여서 최고의 효용을 얻는 원리를 제창한 이를테면 공리주의자였습니다. 다수결의 원칙도 거기에서 그러한 맥락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펜옵티컨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가장 이것이 극명하게 쉬운 예로 나타난 것이 감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 중세시대까지 감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주로 중세 캐슬 지하에 죄수들을 가두어 놓고 벌을 주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영국의 펜옵티컨은 조금 다른 방식을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이 원형 감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원형 감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이 감옥이 지하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지상에 설치하고 그리고 외부에 각각 창문을 둠으로써 저 가운데 그리고 이 작은 방에다가 죄수를 한 명씩 수용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저러한 건축 도면이 완성되는데, 그리고 이 간수는 저 가운데 가운데 한 명이 위치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저러한 장치에서 어떠한 시각과 피감시권의 메커니즘이 작용하게 될까요? 죄수인 경우에는 지금 간수가 나를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지만은, 간수인 경우에는 이 높은 감시탑에 혼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그냥 이 자리에서 360도 그냥 좌우를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지금 죄수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수십 명, 수백 명의 그 동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감시하는 사람은 한 명이고 감시해야 되는 사람은 수백 명의 사람을 그냥 이 자리에 서서 사방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일망 감시 방법이 가능한, 이를테면 이 역시 최소의 노력을 들여서 최고의 효용을
얻을 수 있는 일망 감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1970년대 미셸 푸코가 감시와 처벌 등에서 다시 재해석해서 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 감옥의 원리가 현대 사회에서는 단순히 감옥만이 아니라 학교, 병원, 아파트, 동물원 등 많은 곳에 응용되어 사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저 지금 아까 보았던 이 펜옵티컨의 원리는 원체적으로는 한 18세기 정도 베르사유 궁전 후원에 있던 동물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제국주의 시대로 인해서 많은 세계 각국의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 절정이 바로 베르사유 후원이었는데, 이 베르사유 후원에는 동물원이 있었습니다. 이 동물원은 어떻게 지어졌냐면은 5대양 6대주를 상징하는 육각형의 모양으로 저렇게 지어졌고, 각 육각형 안에는 6대주, 아시아, 아프리카, 남북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등 해가지고 각국의 진귀한 동물과 식물을 전시하고 구경하는 시설이었습니다. 식물과 동물은 진귀하면 진귀할수록 더 좋죠. 프랑스의 힘이, 제국의 힘이 그렇게 멀리까지 뻗어나간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어주었으니까요. 그래서 왕실은 귀족과 외국의 내외빈을 초대해서 이 동물원을 구경시키는 것이 가장 훌륭한 볼거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 중에서 매우 불행하게도 가장 진귀한 동물이었던, 때로는 인종까지도 전시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다윈의 진화론이 나와서 그 진위 여부가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유럽인이 눈으로 보았을 때 각국의 인종들은 정말 진화 도상에 있는 인간이라기보다는 인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없어지고 없지만은 이것이 바로 그 베르사유의 그 감시 베르사유의 동물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도면으로 살펴보면 이와 매우 비슷한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지금 팔각형이긴 하지만은 이 각 작은 방에다가 동물이나 인종을 전시하고,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 몇 사람이 구경을 하거나 감시를 한다면은 이 전체 팔각형, 육각형의 모든 상황이 금세 파악되지 않습니까? 동물이 한 마리라도 뛰쳐나와서 난동을 부린다거나 하면은 여기서 바로 진압이 가능한, 이건 마치 거미줄과도 같은 중앙에 있으면은 전체가 파악되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동물 대신 인간이 수용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최초의 교도소가 되는 거죠. 밑에 있는 것은 갱에 있는 교도소라든지 16세기, 18세기의 아주 전형적인 교도소의 평면입니다. 일망 감시 체계 방법이 그대로 작동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바로 이것이 모식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원리가 평면이냐 2층이냐만 다를 뿐 똑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도소가 바로 이러한 시설입니다. 이러한 그 시각과 피시각의 권력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지금 서대문 형무소라든지 다 하는 것인데 어느 교도소나 원리는 매우 동일합니다. 각 조그만 방들이 있고 여기 복도가 있어서 간수가 이렇게 홀로 돌아다니면은 각 방의 상황들이 쉽게 판단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도소인데요. 그런데 이 교도소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사실 18세기 학교, 병원 이런 시설들은 그 이전까지 중세가 아닌 18세기에 나오는 시설들입니다. 교도소는 중세 이전까지는 교도행정이라기보다는 주로 어떤 것이 나옵니까? 구경의 시대였다라는 이름에 걸맞게 주로 잔인한 신체형이 주류를 이루었죠. 효수를 한다든지 참수를 한다든지, 그리고 그것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광장에서 벌어졌습니다. 그 또한 구경의 시대였기 때문에 잔인한 처형 장면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민중에게 보여주면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99건의 사건을 미리 예방한다는 목적이 더 컸지요.
그러나 18세기가 오면서 계몽주의 시대가 돌아오면서 인간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백지 상태에 태어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훌륭한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죄수 역시 그 사람이 죄를 저지른 이유는 성격이 나쁘거나 포악해서가 아니라 교육이 잘못되어서 사회화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재교육, 재사회화를 거쳐서 다시 사회로 환원 보내야 된다라는 인식에 의해서 바로 교도소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도소가 발생하게 되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 이전까지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 목적보다는 수용과 격리의 효과가 목적이 더 컸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병을 치료한다라는 목적보다는 전염병, 가장 무서운 병이었던 전염병을 격리, 수용한다라는 의미가 더 컸지요. 그래서 그것이 병원이었는데 18세기 의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해부학, 생리학, 화학 등등으로 인해서 인간이 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전염병이라고 하는 신의 징벌이 아닌 단순히 아픈 것뿐이기 때문에 치료를 통해서 재사회화시켜서 사회로 돌려보낼 수 있다는 인식하에 병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도 지금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데 봅시다. 근데 이때 발생하게 된 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이팅게일 병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팅게일은 우리가 백의 천사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19세기 크림 전쟁에서 야전병원이 간호사로 근무했던 경험으로 살려서 만든 병원이죠. 야전병원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의료진의 수는 매우 적은데 환자들은, 부상병들은 쉴 새 없이 많이 들이닥친다는 특징이 있죠. 그 또한 무엇입니까? 많은 부상병을 제한된 수의 의료진이 효율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바로 그런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나이팅게일 병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이 긴 이렇게 원룸을 지어놓고 각 병상을 벽에다 붙여놓고 맨 가운데는 널스 스테이션을 두는 이러한 구조였습니다. 그 이전까지 중세 병원은 수도원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그저 따지고 보면 그냥 환자에게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제공해주는 여관이나 숙박의 성격이 더 강했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서 어떠한 특성이 있습니까? 이 가운데 널스 스테이션에서 두어 명의 간호사만 있으면은 이 환자가 20명이든 100명이든 언제든지 효율적으로 가서 쉽게 간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바로 이것이 나이팅게일 병동이고요. 그리고 이 나이팅게일 병동의 실제 모습입니다. 이것은 지금 말년에 당뇨가 머물렀던 정신병원의 모습인데, 지금 카테인이 각각 쳐져 있을 뿐 이 나이팅게일 병동과 매우 유사하다는 형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다 더 큰, 그리고 바로 이러한 나이팅게일 병동은 현대의 병원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19세기, 20세기 병원인데, 지금 이것이 가장 유명한 19세기 프랑스의 라리부아지에르 병원이 되겠습니다. 이 병원을 보면은 각 병동은 하나의 조닝은 뭐냐면은 나이팅게일 병동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8개 정도 모여서 큰 병동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 이 19세기 정도가 되면은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감염에 의해서 쉽게 전염된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위생 관염이 대두되면서 산부인과, 소아과, 정형외과 등등으로 나누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독일의 슈테글레츠 병원이고, 그리고 이것은 밑에는 지금 서울대학교 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병원들은 결국 원리는 동일합니다. 마치 손가락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각 병동이 있고, 각 병동 하나에는 나이팅게일 병동의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학교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전까지, 중세 이전까지는 이렇다한 교육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18세기 계몽주의 사상이 등장함에 따라서
인간의 아이는 백지 상태에서 태어나는데 이 백지 상태의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키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훌륭한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사상이 전파되면서 비로소 학교라고 하는 시설이 발달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학교라고 하는 것은 교육을 가르친다, 전문적인 전문 지식을 습득시킨다라는 의미보다는 규칙을 잘 지키는 인간이라는 규칙을 잘 지키는 인간의 육성에 훨씬 더 초점을 낮추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당시에 19세기의 학교는 고등교육기관이라기보다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아주 기본적인 교육기관이었는데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엄청난 지식, 심오한 지식을 가르친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규칙을 습득하는 인간을 육성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면은 6, 7세 정도의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4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몇 시까지는 반드시 와야 되며 점심은 몇 시에 먹고 이것은 오로지 하루를 24등분으로 나누어서 몇 시에 뭐뭐하고 화장실이라든지 점심 먹는 시간까지 시간에 맞추어 교육에 맞추어서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규칙에 맞는 인간을 육성하는 것이 학교였는데 따라서 학교도 모든 것은 결국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감시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학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선생님이라고 하는 교사가 적은 수의 소수가 단 한 명의 교사가 몇십 명의 학생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저희가 학교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초등학교 1학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무엇일까요? 지금 한번 해볼까요? 자, 앞에 봐, 앞에. 떠들지 말고 옆 사람하고 떠들지 말고 앞에 봐, 앞에. 모르는 거 있으면 손 들고 선생님한테 물어봐. 그래, 왜? 뭐? 자, 이 짧은 세 마디에 숨겨져 있는 집의 담론은 무엇일까요? 자, 앞에 봐, 앞에 봐. 옆 사람 보지 말고 무엇입니까? 죄수 사이에, 피감시사 사이에 인터 커뮤니케이션은 오로지 제한됩니다. 그리고 자, 떠들지 말고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봐. 무엇입니까?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학생과 교사 간의 감시와 죄수 간의 감수와 죄수 간의 원웨이 커뮤니케이션만 가능할 뿐 죄수 사이의 인터 커뮤니케이션은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 원리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명의 교사를 상대로 학생이 2명이든 100명이든 2000명이든 방식은 똑같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라고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다시 말해서 이 동물원에서 시작된 베르사유의 동물원에서 시작된 이 감시 체제는 교도소, 학교, 병원 등으로 이렇게 다 퍼져나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학교나 병원, 교도소 등은 전혀 다른 시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원리, 감시와 피감시권의 원리는 매우 동일합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미국 영화에서도 가끔 볼 수 있는 스테이터빌의 미국 교도소입니다. 여기는 다 각각 죄수들이 수용되어 있는 시설이고 이 중앙의 감시탑에는 간수가 한 명 정도만 있어도 여기서 사방을 둘러보는 것만으로 모든 몇천 명의 죄수를 일거수를 다 감시할 수 있죠. 그리고 저 맨 위의 것은 베르사유의 궁전이었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엄청난 스케일로도 확대될 수 있는데 도시적 스케일로 확장된 것이 워싱턴, 파리, 캔버라 등과 같은 급조된 도시들입니다. 지금 파리의 개선문의 모습을 찍어 왔는데요. 많이 보던 모습이죠. 가운데 개선문이 있고 12개의 대로가 마치 별처럼 사방팔방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흔히 이것을 파리의 힘이, 제국의 힘이 사방팔방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형상화한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또한 결국 무엇입니까? 이 판옵티커니 원리가 도시적 스케일로까지 확장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세기는 나폴레옹 3세가 권력을 잡으면서 도시는 항상 시위와 소요 사태로 끊이지가 않았는데
도시를 이런 식으로 계획해 놓으면은 어디에서 폭동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이 개선문이 사실상의 감시탑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곧바로 달려가서 폭동을 쉽게 진압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워싱턴, 캔버라 같이 그냥 19세기에 급히 만들어진 행정도시가 이런 예이고요. 이와 가장 비슷한 도시는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군함도시 진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것저것 말이 길었습니다만은 한번 요약해보면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동물원, 교도소, 병원, 학교, 그리고 수용시설, 숙박시설, 여기서는 많이 안 다루었지만은 이 모든 시설들의 원리는 결국 동물원에서 발생한 것이었고 이 원리는 결국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은 소수의 관리자가 다수의 피관리인을 감시하고 보호하고 케어하고 서비스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라면은 주사용자와 부사용자를 첫 번째 나누었을 때 동물원에서 가장 서브젝트, 주체가 되는 것은 동물원의 사육사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교사가 됐고 병원에서는 의사, 교도소에서는 간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객체라고 할 수 있는 어브제는 동물원에서는 동물이요, 교도소에서는 죄수, 학교에서는 학생, 환자 등등이 되겠습니다. 자, 주체와 객체를 정해놓고 그 주체가 객체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가를 봅시다. 동물원에서는 사육사가 동물에게 사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병원에서는 의사가 환자에게 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교도소에서는 간수가 죄수에게 교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학교에서는 교사가 학생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지요. 결국 이것은 미니스커트를 늘려서 롱스커트를 만드는 것처럼 모든 원리는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라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이 내용을 듣고 나면은 그렇다라면은 뭐 교도소가 나하고 뭔 상관이냐, 내가 동물이 되어서 동물원에 갇힐 것도 아닌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팬옵티커니 원리에서 단 하루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곧 신생아 보호실에 누워서 나이팅게일 병동과 흡사한 신생아 병실에 누워서 며칠을 지내다가 집으로 돌아오면은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몇 년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 지속되겠죠. 하지만 그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은 학교라는 시설 속에서 교사의 보호와 감시를 받다가 그리고 중고등학교, 대학교에 가서도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하면은 여기서는 좀 생략했지만은 직장에서도 또한 상급자가 하급자를 끊임없이 감시하는 감시 시스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55세에 퇴직을 하고 그러다가 더더욱 나이가 들면은 그래서 노쇠에서 힘이 없어지면 우리는 노인보호 요양시설로 가게 됩니다. 요양시설 역시 수용소나 병원과 한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시 거기서 지내다가 매우 불행하게 조그만 이제 납골당의 안치가 될 것인데 우리는 따라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단 하루도 감시 체제에 의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감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간수가 죄수를 감시하는 그런 감시가 아니라 보호, 교육, 시설, 케어, 관리, 감독의 모든 것을 다 통칭하는 그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서는 또 하나 감시체제가 더더욱 기계의 힘을 빌어서 정교해지고 또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CCTV 같은 것도 그렇고 우리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입을 해서 글을 쓰는 경우에도 나는 내 정보를 모조리 다 제공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 포털의 정보를 단 한순 조금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이렇게 감시당하지만은 포털에서는 나는 포털의 정체를 알 수 없고 등등 얼마나 많은 것이 감시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번 시간에 짧은 시간 말씀드렸던 것은 감시와 피감시권에 의해서 현대사회는 권력과 비권력의 관계가 재현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